번개가 번쩍이던 그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고 빗소리는 지붕 기와장을 두드리며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지만 연화의 눈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루 위에 곱게 접혀놓인 다홍색 비단 허리띠. 촛불 아래에서 그것은 유난히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혈처럼, 마치 불길처럼. 23 외동딸 연화는 그 허리띠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 집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이었고 어머니는 자수를 놓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화도 마찬가지였지요. 봄이면 뒷산에서 진달래를 꺾고 가을이면 마당에서 감을 따는 그런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붓을 들었습니다. 관청의 부당한 세금 정책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이웃 어른들도 어머니도 심지어 집안의 하인들까지도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릇된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나는 평생 눈뜬 장님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상소문이 올라간 지 이틀 만에 포졸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이 묶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장면을 마루 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 꼿꼿한 뒷모습이 연화의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집안 몰수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가씨,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집안의 관리인이자 오랜 세월 아버지의 곁을 지켜온 강만석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은 서늘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젊은 시절 약초꾼으로 산을 누볐던 그는 어느 날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뒤 이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그림자처럼 집안을 지켰습니다. 지금 떠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뒷산 암자로 가십시오. 어마마마께서 먼저 가 계십니다. 만석은 마루 위에 다홍색 허리띠를 들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허리에 두르고 가십시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철저하게 감추고 있어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묻지 마십시오. 딱 3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만석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비단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묵직해 보였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안에 재산이 들어있겠지. 그때 멀리서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불빛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다홍색 허리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비단이 손바닥에 스쳤습니다. 붉고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화에게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고 그 섬광 속에서 다홍빛은 더욱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연화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허리띠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만석이 왜 저 보따리를 들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지, 오늘 밤이 어떤 밤으로 기억될 것인지. 빗속을 달리는 연화의 발밑에서 진흙이 튀었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은 어둠 속에서 겨우 윤곽만 보였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젖은 풀잎이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잠깐씩 길이 보였고 연화는 그 짧은 섬광의 의지에 발을 옮겼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로 포졸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신을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집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길 어귀 큰 길과 맞닿은 지점에서 횃불 하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거기 멈춰라. 연화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단단하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포졸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명이 큰 길 쪽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횃불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졌습니다. 어디서 오는 게냐? 연화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과 외동딸로 태어나 험한 일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는 23세 여인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포졸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허리띠 끝자락에서 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엔 연화 자신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빗속에서도 또렷하게 번지는 그 냄새는 순식간에 주변을 감쌌습니다. 약초즙과 식초를 섞어 놓은 듯한 날카롭고 자극적인 냄새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기가 불쾌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포졸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다른 포졸도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든 집 식구 보러 가는 처자인가 보군. 약 냄새가 진동을 하네. 첫 번째 포졸이 혀를 차며 횃불을 거두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던 시절이었습니다. 냄새 하나가, 그 지독한 냄새 하나가 포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어서 지나가거라. 이 밤중에 어딜 돌아다니는 건지.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포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발이 땅에 제대로 붙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로 꺾어 들어서는 순간 연화는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면 안 됐습니다. 울음도 숨소리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횃불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다홍색 허리띠. 포졸이 물러선 건 연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띠에서 풍겨나온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으면서 비단 속에 스며든 무언가가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일부러 허리띠에 약초즙을 먹여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그 차갑고 단호한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밤 포졸이 이 산길 어귀를 막아설 것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리띠는 단순한 허리띠가 아닌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띠를 어루만졌습니다. 비단결이 손가락 사이를 스쳤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비단 허리띠치고는 지나치게 무거웠습니다. 물을 머금은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풀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어둠 속에서 포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차가운 빗물에 잠겨 감각이 무뎌진 탓이었습니다. 오직 허리춤의 무게만이 또렷했습니다. 그 다홍빛 무게만이. 암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 아래 아주 작고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 허리띠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것. 그리고 만석이 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는지를. 번개가 다시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섬광 속에서 연화의 그림자가 산비탈 위로 길게 뻗었습니다. 다홍빛 허리띠는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 연화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치맛자락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맨발은 돌부리에 긁혀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풀어져 얼굴을 가렸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암자의 낮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손만큼은 그 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야.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촛불 아래에서 헬쑥하게 빛났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두 손은 딸의 얼굴을 감싸며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으로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암자의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법당 안쪽에서 스님이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고요함. 그러다 허리춤이 묵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들면서도 허리띠를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풀 수가 없었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그것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허리띠를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홍색 비단은 밤새 마른 상태였습니다. 곱고 선명한 붉은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길이는 성인 여인의 허리를 두르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고 폭은 손바닥 너비쯤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비단 허리띠였습니다. 고급스럽긴 했지만 특별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면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손가락으로 허리띠 전체를 천천히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비단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중간 지점에서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미세한 돌출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기억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 또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하나. 연화는 숨을 참았습니다. 매듭이었습니다. 허리띠 안쪽 겉감과 속감 사이에 무언가를 꾸러미째 밀어넣고 매듭으로 고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겉에서는 절대 알 수 없도록 비단의 결과 색을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빛 아래에서도 손으로 훑어봐도 그냥 지나치기 쉬웠습니다. 만석이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약초꾼 출신답게 산속에서 약재를 숨겨 운반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작고 납작하게 들키지 않게 그러나 단단하게. 연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만석은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풀지 말라는 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만석이 이것을 자신에게 쥐어준 것은 언젠가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연화는 허리띠의 끝자락부터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이 손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겹겹이 감긴 매듭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매듭을 풀 때마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들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그것들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기름종이를 펼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은전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당장 몇 달을 버티고도 남을 만큼. 두 번째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땅 문서였습니다. 이 집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도 처음 보는 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석의 이름으로 몰래 이전해 두었던 것인지 아니면 만석이 평생 모아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꾸러미. 연화는 그것을 펼치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또렷하고 힘있는 그러나 어딘가 절박함이 배어있는 글씨. 아버지가 관청에 올렸던 상소문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메모가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남아야 한다. 연화야, 내가 지켜라.
연화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소문을 올리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미리 이것을 만석에게 부탁해 두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담은 문서를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빌려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딸의 허리에 묶어보냈습니다. 연화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법당에서는 여전히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가 흐느낌을 감싸 안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연화는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늘어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전, 땅 문서, 상소문, 사본. 이것들이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화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묵직했던 만석의 보따리.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는지. 만석은 지금 어디 있는지.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암자의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에 그 아름다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하던 만석의 눈빛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간 방향이 집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졸들이 오고 있던 바로 그 방향으로.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암자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새벽이면 스님의 독경 소리가 산을 깨웠고 낮이면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낮게 울었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 그 고요함은 고문이었습니다. 만석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몰수되었다는 소식은 암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암자 입구에 서서 산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혹시 저 굽이진 산길을 꼿꼿한 등으로 걸어 올라오는 노인이 있을까 하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역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말없이 서로의 곁에 있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산 아래 장터에 다녀온 스님이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더니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연화의 심장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장터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비단 보따리를 든 노인이 관아 앞을 서성이다 붙잡혔다고 합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값싼 헝겊 조각뿐이었다고 하더군요. 스님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먼 산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장면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만석이 보따리를 들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던 모습, 뒤를 돌아보지 않던 그 넓은 등, 횃불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도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 연화는 그때 그 보따리 안에 재산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이 집안 재산을 들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지금 이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만석은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 값비싼 비단 보따리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일부러 관아 앞을 서성이면서 포졸들이 자신을 쫓는 동안 연화가 산길을 오를 시간을 벌기 위해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부터 헝겊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등을 감쌌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그 밤 무엇을 하려는지, 차갑고 단호한 그 눈빛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는 처음부터 잡힐 생각으로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연화가 끝까지 뒤를 돌아보며 망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냉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눈빛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었다면 연화는 그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보따리를 빼앗으려 했을 것입니다. 함께 가겠다고 버텼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웠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차가웠던 것입니다. 연화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암자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연화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들었습니다. 기름종이 꾸러미들을 하나씩 꺼내어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전, 땅 문서, 아버지의 상소문 사본. 만석이 지켜낸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맞바꾼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남아야 한다. 연화야, 내가 지켜라. 아버지의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기울고 산 그림자가 암자의 마당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빛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가슴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위에 새로운 것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들을 땅에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붓을 들어 세상에 고발한 진실을 썩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23세 여인이 집도 없고 배경도 없이 이 산속 암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버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상소문 사본을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만석을 잡아가둔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산에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직 포졸들의 눈이 번뜩이고 있는 세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밤에도 사람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번개가 치는 빗속에서도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지독한 냄새 하나가 포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차가운 눈빛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연화는 다홍색 허리띠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허리에 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가슴 앞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산에서 내려온 것은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무작정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포졸들의 눈을 피할 방법, 아버지의 상소문 사본을 전달할 사람, 그리고 만석을 구해낼 실마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을 내려가는 것은 맨손으로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연화는 암자에서 보름을 보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며 바깥 소식을 전해주었고 믿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몇 개 귀띔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교분을 나눈 선비 하나가 인근 고을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을 알고 그 뜻에 공감하며 무엇보다 아직 관청의 손이 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윤필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날 아침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혼자 가겠다는 거냐? 네. 위험하다. 압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혼례 때 준 것이다. 연화는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울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연화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스님이 구해준 낡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는 소박하게 올렸고 얼굴에는 숟가루를 문질러 혈색을 죽였습니다. 다홍색 허리띠는 베옷 안쪽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기름종이 꾸러미들은 다시 그 안에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시골 안악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양반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들어섰을 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선 장수가 소리를 질렀고 옹기 장수가 흥정을 했으며 아이들이 그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화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아버지가 옥에 갇힌 것도 만석이 잡혀간 것도 이 장터에서는 그냥 남의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풍경을 보며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태연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하지만 연화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러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필을 찾아야 했습니다. 스님에게 들은 대로였습니다. 장터 끝자락 서책방 근처에 윤필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시선을 한 곳에 두지 않고 그저 장을 보러 나온 안악처럼 서책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처마 아래에 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안쪽에서 먹 냄새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두어 명의 선비가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없었습니다. 연화는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귀를 채웠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숟가루를 바른 얼굴이 땀과 함께 끈적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책방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60 가까이 되어 보이는 선비였습니다. 허름하지만 단정한 도포를 입었고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을 한번 훑어보는 그 시선이 그냥 지나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다가갔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저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처럼. 그리고 선비의 옆에 나란히 섰을 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련원 참봉 이선달의 딸입니다. 선비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거의 알아채기 힘들 만큼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척하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소? 연화는 대답 대신 베옷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기름종이 꾸러미가 닿았습니다. 꺼낼까 말까 찰나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스님의 말만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맞는가? 만약 이 사람이 관청의 사람이라면. 하지만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관아 앞으로 걸어가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선비의 손으로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을 도포 안쪽으로 능숙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사흘 뒤 이곳으로 다시 오시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선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연화도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거리를 벗어나며 연화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비는 이미 장터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허리춤에서 다홍빛 비단이 살갗을 감쌌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가 연화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흘. 사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흘이 어떤 사흘이 될지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버텨준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 시간을 헛되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연화는 다시 걸었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고 길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산을 내려올 때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사흘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연화는 장터 근처의 낡은 주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방은 좁고 습했으며 밤이면 쥐가 벽 안에서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은전 몇 잎으로 사흘치 방값을 치르고 나머지는 최대한 아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활이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졸이 순찰을 도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붙잡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밤이면 더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우면 천장이 보였고 천장을 보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만석의 뒷모습, 어머니의 손. 그것들이 번갈아가며 어둠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그럴 때마다 허리띠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꾸러미들을 꺼내고 난 허리띠는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가 잠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일찍 주막을 나섰습니다. 베옷을 단정히 여미고 얼굴에 다시 숟가루를 문질렀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채소 장수들이 좌판을 펼치고 떡 장수가 김이 오르는 시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연화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책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도포를 입고 같은 자리에 서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였습니다. 읽었소.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이요? 연화가 낮게 물었습니다. 한 글자도 과장이 없어. 오히려 절제되어 있을 정도요. 윤필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선달의 상소문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오. 관청이 조직적으로 세금을 부풀려 착복해온 증거가 담겨 있어. 이것이 제대로 된 곳에 닿는다면 단순히 한 사람을 풀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연화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곳이 어디입니까? 윤필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고을 근처에 와 있어. 연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직접 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윤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하오. 증인이 필요하오. 이 선달이 직접 상소를 올린 경위, 그리고 관청이 어떻게 그것을 틀어막았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연화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알고 있어. 만석 어른도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 윤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연화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한 사람 더 있어. 연화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당신이요. 순간 연화의 머릿속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냥 쫓기는 처지입니다. 그렇지 않소. 윤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선달의 딸이요. 그 밤에 집에 있었소. 포졸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는 것을 직접 보았소. 그리고 허리띠 안에 숨겨진 것들을 직접 꺼내어 여기까지 가지고 왔소. 그것이 증언이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충돌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 선다는 것.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얼굴을 드러내고 그날 밤의 일을 소리내어 말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껏 숟가루로 얼굴을 가리고 배옷 속에 몸을 숨기고 좁은 방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온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러나 연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윤필의 입가에 아주 옅은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흘 뒤요. 또 사흘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붓을 드는 것을 말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무모하다고 목숨을 걸 일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된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눈뜬 장님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가 왔습니다. 장소는 고을 외곽의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선비의 차림이었지만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연화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눈을 맞추는 방식, 말을 꺼내기 전에 침묵.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앉으시오. 연화는 앉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이연화입니다. 훈련원 참봉 이선달의 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사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말해보시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치던 밤부터였습니다. 촛불 아래의 다홍색 허리띠, 만석의 목소리, 포졸들의 횃불,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 허리띠 안에서 나온 것들, 윤필을 찾아간 장터.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말하는 내내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야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어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사가 눈썹을 들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먼저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다홍색 허리띠를 꺼냈습니다. 이제 꾸러미도 없고 약초 냄새도 사라진 가볍고 고운 비단 허리띠였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어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어사는 허리띠를 받아들었습니다. 겉을 살피고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듭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름종이가 닿았던 자리가 미세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꾸러미들이 숨겨져 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사는 허리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이 갈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어딘가 암자에서 들었던 목탁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붓을 들었던 날 밤도 이런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먹이 갈리고 붓이 종이에 닿고 글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소리가.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홍색 허리띠가 탁자 위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사의 붓이 움직인 뒤로 세상이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흘 만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그러나 멈추지 않고 어사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청의 장부가 열렸습니다.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부풀려진 세금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상소문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하나씩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혼자서 붓을 들어 고발했던 한 사람의 목소리가 오랜 시간을 돌아 마침내 올바른 귀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관련된 관리 여럿이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아버지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연화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석 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소식이 올까? 오늘은 무사할까? 그 석 달이 끝나던 날, 옥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걸음은 더뎠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꼿꼿했습니다. 끌려가던 그날과 똑같이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연화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석 달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주막방에서도 어사 앞에서도 참았던 것들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연화는 알았습니다. 만석이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만석의 억울함도 밝혀졌습니다. 그가 들고 간 보따리 안에 헝것뿐이었다는 것, 아무것도 훔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나이든 몸이 버텨내기에 석 달은 너무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풀려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연화는 직접 만석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고을 외곽의 작은 초가였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연화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만석은 방 한켠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안도인지 반가움인지 아니면 미안함인지. 하지만 연화는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만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무사하셨군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입니다. 연화가 겨우 말했습니다. 덕분이 아니요. 아가씨가 해낸 것이요. 아닙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이 길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먼 데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창우지가 살랑거렸습니다. 만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는 만석을 돌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돌아왔지만 연화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고을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만석에게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암자에서 보내는 동안 스님에게서 배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눈으로 익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 약재를 구하고 다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비단 허리띠를 가진 약방 안악. 그게 연화를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약방 한켠에는 다홍색 허리띠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꾸러미도 없고 약초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냥 곱고 선명한 붉은 비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 허리띠가 무엇이냐고. 연화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복을 묶은 끈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밤을 건너온 것인지, 어떤 사람의 손을 거쳤는지, 어떤 냄새를 품고 있었는지를. 그것은 연화만 알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방 문을 열면서 연화는 허리띠 앞에 잠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비단결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번개, 빗소리, 촛불, 차가운 눈빛, 지독한 약초 냄새, 미끄러운 산길, 기름종이 꾸러미들. 그리고 꼿꼿하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넓은 등.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그 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만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잠든 것처럼 같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방 문을 닫고 허리띠 앞에 서서 그냥 오래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커서 눈물이라는 작은 그릇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암자 아래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직접 글씨를 새겼습니다. 손이 여러 번 떨렸지만 한 글자씩 천천히 새겼습니다. 의로운 벗 강만석의 자리.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꽃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진달래인지 복사꽃인지 달콤하고 가벼운 냄새였습니다. 그 아래로 약초 냄새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연화는 일어섰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허리띠는 묶기 위해 존재합니다. 단단하게 풀어지지 않게 소중한 것을 감싸서 지키기 위해. 그러나 언젠가는 풀어야 합니다. 묶인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감추어진 것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만석은 묶었습니다. 연화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화가 묶을 차례였습니다.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 어린아이를 안고 온 젊은 어머니, 손등에 상처가 난 장터 일꾼. 연화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허리를 묶어주겠다고. 쓰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 더 단단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것이 만석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었으니까. 다홍색 허리띠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약방 문으로 봄볕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빛이었습니다. 연화는 첫 번째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낮추고 눈을 맞추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어딘가 오래전 그날 밤 사랑채 마루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꺼졌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홍빛은 여전히 번지고 있었습니다.